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모음집 총 3회차 분량의 강의 몰아보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다음 중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에 있는 상품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주식과 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은 장기 금융시장에 해당되는 항목이라서 1번 보기에서 주식이나 자산유동화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고요. 그리고 단기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인 유동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만기가 짧아서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낮습니다. 따라서 2번 보기도 틀렸습니다. 3번, 통상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정답 보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4번,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아닌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시험에서 자본시장 그리고 자금시장이라는 단어를 종종 쓸 텐데요. 자본시장은 장기시장을 뜻하는 이야기고 자금시장은 단기시장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상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시장은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이 있는데 지금 보기에 있는 콜,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그리고 통화안정증권 등은 단기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상품이 되겠습니다. 1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될 거고 2번, 자금시장은 단기시장이 되겠죠. 단기시장인 자금시장은 거래 규모가 대규모이고 유동성이 높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자금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만기 1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자금시장이라고 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시장이라고 해서 만기에 따라 구분된다라는 내용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장기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단기 금융상품의 수익률보다 높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내용들을 지금 한 장의 표로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단기는 자금, 장기는 자본, 그리고 만기, 금리, 가격, 변동폭, 유동성, 거래 규모, 해당 시장 등등을 잘 정리해 놨고 해당 내용은 시험에 90% 이상이 출제되니까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니 해당 이론 내용을 반드시 꼼꼼하게 숙지하셔서 시험장 들어가세요. 다음 중 금리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맞고요. 금리의 변동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맞는 내용입니다.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말한다. 맞고요.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 시에는 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확대되는 게 아닌 금리 상승기에는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는 경향, 반대로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은행 이자가 높아지는 경우에 저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 및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의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 놨는데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출제 빈도가 50%가 안 된다 해서 너무 가볍게 보지 말고 해당 내용도 출제자가 난이도를 높이고 싶을 때 종종 출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꼭 여러 번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금융상품으로 알맞은 것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인덱스 펀드로서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의 설정 및 환매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직접 매수 또는 매도를 통해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의 형태지만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걸 ET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ETF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꼭 ETF가 아니더라도 MMF, CMA, MMDA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단답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까 한 번만 눈에 익혀놓으면 출제 빈도는 낮지만 정답으로 내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유상증자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신주 발행 시 기존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유상증자의 방법이 종류가 5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전부 다 이해하고 외워서 가는 것도 좋지만 시험장에서 약간의 센스도 필요합니다. 보세요. 배정하지 않고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정이라는 걸 일단 삭제해 주셔도 되고 또는 공개 모집이라고 했잖아요.
공개 모집의 줄임말이 뭐예요? 공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모 중에 고른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주에게 아닌 불특정 다수인 그래서 일반 공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 가기 전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자본금과 실질 자산에 변동하는 내용들, 유상증자의 방법들, 그리고 자사주 매입까지 출제 확률이 매우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공부를 하셔서 가셔야 돼요. 앞에 문제처럼 요행으로 맞출 수도 있지만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절대로 같은 문제가 안 나와요. 내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다른 문제로 변형이 되었을 때 맞출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표의 내용 중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맞는 것은 A씨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주식의 매매 거래를 할 수 없었다. 맞습니다.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거래가 안 됩니다. B씨는 금융투자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요즘 어플이나 컴퓨터로 주식 거래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우대 적용 받지만 증권거래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홈트레이딩으로 했다 하더라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유 중인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주식은 전일 종가 10,000원에서 오늘만 3,000원으로 상승하여 마감되었다. 상한가라고 전일 종가 대비 30%까지 오를 수 있거든요. 따라서 13,000원까지는 가능한 가격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주식의 매매 거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보통 결제 거래에 따른다. 보통 결제라는 말은 맞는데 매매가 체결한 날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일째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틀린 내용이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장 및 매매 거래에 관련된 특징들, 거래 체결 우선순위, 그리고 명의 개서까지 해당 내용 잘 정리해 놨으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니 꼭 정리하세요.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주식 관련 용어는 무엇인가? 주식시장의 크기를 나타낸 수치로서 국제 비교에도 유용하다. 또한 주가지수 산출의 기준이 되며 GDP나 예금액 등과 비교하여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사실 이 내용의 답은 상당히 쉬운 내용인데 글로 읽었을 경우에 이게 이걸 의미하는 거였나 라고 하는 정도의 회의감까지 들 정도의 단어거든요. 답은 바로 우리 너무도 자주 사용하는 시가총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쓰던 시가총액이 이런 설명을 쓰는구나 라고 눈에 한 번 더 익혀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주식 관련 용어들이고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일반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니까 꼭 숙지해 주세요. 다음 중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맞습니다. 회사채는 신용평가회사의 사채 등급. 여기서 사채가 나쁜 게 아니고 회사채의 줄임말입니다. 회사채 등급 평가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 된다. 맞고요. 채권의 발행 자격이 있더라도 국채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한도의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다. 만약 한도의 제한이 없다면 이 나라가 빚더미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그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고 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맞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 수익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가 아니고 채권의 수익률이 좋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채권을 내가 저렴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비례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맞는 내용들인데 학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해외 채권 수익률은 국내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수록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 같은 이유로 만기가 길어진다는 건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출제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시중자금, 만기, 그리고 금리 등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채권의 수익률 결정 요인들이 다양한 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전부 외우기 힘들지만 내가 끝까지 공부를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와 머릿속에 공간이 남아있다면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주가 연계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으로 발행한 수익 배분금을 포함한다.
먼저 금융소득이 뭐냐면 이자와 배당소득을 말하는 거고, 이런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단어를 쓸 텐데, 아래쪽에 있는 4번 보기 보시면 금융소득의 과세 대상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자와 배당이 아니더라도 1번 보기처럼 성격이 이자와 배당과 유사하다면 포함하고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모두 맞는 말이고, 금전의 사용대가 및 수익 배분의 성격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큰 의미의 이자와 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3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대표적인 금융소득이다. 이건 아닙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 기본 강의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3번의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방금 했던 내용을 유사한 형태의 문제로 한 번 더 볼게요.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과세 형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과세 대상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하는 방식을 방금 제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했고, 이런 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방식을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의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0년간 유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설계사 생활을 하다 보면 10년 유지 시 비과세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하지만 법인은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돈을 내고 법인이 돈을 받는 경우에는 어디에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그냥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자주 나오는 함정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정리하자면 법인이 계약자나 수익자인 경우에는 완전 포괄주의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한다. 소득별 과세 형태, 금융소득, 그리고 퇴직과 양도소득,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 전부 한 표에 볼 수 있게 정리해드렸고, 출제 빈도도 상당히 높은 내용이니까 이 표는 내 머릿속에 반드시 저장을 하세요. 다음 중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약철회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까지 가능하고, 단 최대 가능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을 그 최대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에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보기들도 학습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청약 철회 불가 계약이 전문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그리고 진단 계약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 3번의 최대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뚜렷한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기본 강의에서 제가 안 가르쳐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보험 주요 약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표로 정리된 내용 중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니까 꼭 별표를 쳐서 숙지해 주세요.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맞는 것은 해약환급금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와 수익자의 보장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 뉴스에서 보던 압류,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등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시험에서 강제집행 그리고 담보권 실행 이런 설명이 나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부활제도로 부활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단어 나오면 특별부활제도를 골라야겠다라고 생각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종합소득자는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 시에는 12% 공제해주고 이하 시에는 15% 공제해준다고 학습하셨잖아요. 문제에서는 종합소득이 6천만 원이기 때문에 12%라고 먼저 체크해 두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공제 한도가 600만 원까지거든요.
문제에서는 700만 원을 납입했지만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고 퇴직연금이랑 합쳐서 최대 900까지 가능한데 600에서 200을 더하면 800이니까 그 한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800 곱하기 12% 하면 정답은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과 관련된 문제는 실제 시험은 더 복합적인 내용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따로 인쇄를 하셔서라도 반드시 숙지를 해주세요. 다음 표에서 맞는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생명보험 회사만 판매하는 연금보험과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연금저축을 비교해 놓은 표인데 생명보험 회사만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에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받을 때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이 보험 차익 비과세가 되는 거고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그리고 연금보험이 생명보험회사만 파는 거고 연금저축은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다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표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별표 쳐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넘어갈게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리 리스크의 적정 관리로 회사 측면에서는 변액보험이 더 안전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전부 계약자에게 떠넘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 보기는 맞는 말이고 2번 방카슈랑스 확대를 위한 선진 상품을 도입한다. 변액보험과 홈쇼핑,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어차피 홈쇼핑 등에서는 변액보험을 못 팔거든요. 그래서 방카슈랑스 확대를 위하여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과 4번은 맞는 보기니까 지금 볼게요.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보험금의 실질 가치 보장 및 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보험시장 건전성 제고와 여기서 제고라는 건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식, 채권 투자 증가로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 맞는 보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의 일부 규정을 동시에 적용된다. 맞는 말이고요. 도입 초기에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제도를 자율제도로 운용했다. 맞는 말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변액보험을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종합자산관리사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액보험 자격증이 없어도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서 봤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법적 규제, 판매 자격 제도에 대해서는 확률이 무려 제가 준비한 40문제 중에 가장 많은 99% 이상, 그냥 무조건 이 중에 한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특징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먼저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아래쪽 내용을 보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기본보험 계약이라고 하고 수익성 위주의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변액보험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 계정을 설정하여 자산을 운용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특별 계정의 운영 실적에 따라 추가로 계산되는 것은 변동보험 계약이고 변동보험 계약은 보험료에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세 가지 내용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변동보험금을 활용하면 투자 성과가 좋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 변액 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보험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단점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감소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은 틀린 내용이고 변동보험금은 실제 계약자 적립금과 예정 적립금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변동보험금이 1개월씩 적용되는 건 맞는데 매달 소멸되고 새로 계산되기 때문에 누적이 안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보험금이 커진다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계약자 적립금, 즉 환급금은 최저 보증된다? 아닙니다. 해약 환급금은 최저 보증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투자 실적이 좋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크기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맞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변동보험금 계산 주기를 월 1회로 하고 있다. 맞습니다. 3번, 계산된 변동보험금은 앞서서 한번 설명했죠. 이전 금액이 누적되어 쌓이는 것이 아닌 매월 재계산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과 일반종신보험의 공통점으로 틀린 것은 연간 100만 원까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이라고 해서 이런 거 안 해주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건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우량채 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연금 전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예금자 보호 관련돼서는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특약 및 최저보증 금액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에 해당한다라는 4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 보험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지 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 기능은 없습니다. 2번 변액종신보험과 달리 특정장애 상태 시 납입면제 기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납입면제 기능에 대해서는 종신보험 또는 보장성 보험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3번 펀드의 운영 실적에 따라 해약 환급금이 매일 변동한다. 해약 환급금은 상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매일 변동하거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저축성 보험이므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변액연금이라 하더라도 최저사망 그리고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변액연금의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매일 변동한다. 맞는 말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매월 재계산되지만 누적되는 게 아니고 새로 계산된다고 했죠. 그래서 2번 보기는 틀렸고요. 변액연금보험은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을 사용한다.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을 사용하는 상품은 변액종신이라든지 유니버셜 보장형이 됩니다.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변동보험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다 틀린 내용입니다. 지금 해당 내용을 말로만 하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변액종신,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그리고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에 대해서 매일 변동하는지, 매월 변동하는지, 그리고 최저사망 보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되는지,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 장의 표로 정말 보기 쉽게 정리해드렸으니까 꼭 외워야겠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계약에서 10년 경과 후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얼마인가? 모르는 공식 같은 게 나오고 뭔가 숫자가 많이 나와서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푸는 공식을 아예 주고 하는 거니까 이대로 하면 됩니다. 맥스가 무슨 말입니까? 괄호 안에 있는 세 개 중에 가장 큰 걸 답으로 정하세요 라고 공식을 정해주잖아요. 그냥 이대로 풀면 됩니다. 먼저 기본보험금 4,500만 원 여기다 적어볼게요. 계약자 적립금의 110%니까 적립금이 지금 4천만 원이죠. 110%면 4,400만 원이 되겠고요. 기납입 보험료 시험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는 단어를 한자를 써서 기납입 보험료라고 많이 쓰니까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납입 보험료는 매월 30만 원씩 10년 동안 냈으니까 3,6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건 얼마입니까? 4,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계산식에서 틀린 것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납입보험료에서 순보험료와 납입 후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공부하셨잖아요. 반대로 납입보험료에서 계약 체결비용, 납입 중 유지비, 그리고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요. 근데 납입보험료에서 이걸 제외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순보험료에서 이걸 제외한다고 해서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납입보험료에서 체, 중, 기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종신보험의 납입기간 경과 시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투입보험료가 감소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면 순보험료 안에서 저축보험료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보험료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계약 체결 10년 후부터
예정 신계약비 상각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금 10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감소하기 때문이다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밑에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증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계약비라든지 특약, 그리고 납입중 유지비는 어차피 특별계정에 투입되지 않는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가 더 늘어나고 줄어들 이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정답은 1번이지만 꼭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이렇게 도표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납입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와 납입 후 유지비가 투입되고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어떤 펀드들이 투자될 수 있고 어떤 돈들이 다시 일반 계정으로 빠져나오는지 한 번에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해 놨으니까 해당 부분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보험료가 납입되면 계약자의 보유자 수가 증가한다. 맞죠? 중도 인출이 이루어지면 계약자의 좌수가 감소한다. 맞죠? 3번,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되면 좌수가 증가한다. 실적이 좋아지면 내 적립금은 증가하지만 나의 보유자 수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올랐어요. 그럼 내가 가진 재산은 증가하겠지만 갑자기 100주가 120주가 되고 140주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것은 내 적립금에 영향을 미치지만 좌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고 4번에 추가 납입이 있으면 좌수가 증가한다. 맞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펀드와 관련된 내용들, 펀드의 최초 설정 시 기준 가격이라든지 좌수의 증가, 감소, 그리고 좌수와 무관한 이런 실적이 호전 및 악화되는 내용들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표에서 변액보험 공시실의 조회 내용에 대해 맞는 것을 고르시오. 전일 기준 가격은 해당 일 기준 가격이 1,045원이었는데 전일 대비 3원이 올랐으니까 전일 가격은 1,042원이 돼야 되겠죠. 1번 보기는 틀렸고요. 2번 특별 계정의 적립금은 해당 일 기준 가격과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최초 펀드 개설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다. 최초 펀드 개설일을 모르지만 누적 수익률이 4.5%잖아요. 지금 개설하고 총 4.5% 올랐는데 연평균 3%가 올랐대요. 그럼 이 펀드는 4.5 나누기 3은 1.5잖아요. 따라서 1년 6개월이 경과한 펀드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고요. 누적 수익률은 전일보다 하락하였다. 아주 조금이지만 전일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건 누적 수익률이 올랐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누적 수익률은 전일보다 상승하였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알맞은 것은 자산운용 옵션이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 있는 이런 4가지가 있는데 이런 4가지 중에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은 어떤 옵션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아주 클래식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시납 보험료를 안전한 단기 채권형 펀드 등에 먼저 투입한 후 즉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위험하니까 미리 12개로 나눠서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입해 주겠다라는 내용은 이번에 있는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 답이 됩니다.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각 옵션별로 어떤 설명이 어떻게 따라 나오는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각 옵션의 내용 및 주요 키워드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 빨간색으로 된 단어들 보시면서 꼭 숙지해 주세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변액종신이든 변액연금이든 월납 또는 일시납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번 보기의 변액종신보험은 월납, 2개월 납, 3개월 납 이런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2번 변액연금은 월납 또는 일시납만 가능하다. 이게 맞는 보기가 되겠죠. 3번 유니버셜 보험의 보장성은 기본 보험료의 1배 이내에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고 연금보험은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는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과 동일한 형태로 계약자가 납입보험료 수준, 납입기간, 납입방법을 선택한 후 납입한다. 맞는 말이고요. 변액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 방법은 월납과 연납만 가능하다. 앞의 문제에서 월납과 일시납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3번, 견액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보험과 동일한 형태로 계약자가 가입금액, 납입기간, 납입방법을 선택한 후 납입한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1번과 3번 보기가 같은 내용이잖아요. 4번, 변액유니버셜의 보장형은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납입한다. 다음 중 변액보험 보험료의 특별 계정 투입일이 맞게 연결된 것은 일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청약철회 종료일 이후에 승낙된 경우 그리고 이내에 승낙된 경우가 있는데 이후에 승낙된 경우는 1번 보기처럼 승낙일이 답이 되고 이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 종료일 다음 날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제대로 되어서 맞는 보기이고 2회 이후 보험료부터는 납입일 플러스 이 영업일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추가 납입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납입일 플러스 이 영업일에 투입되는 거고 선납보험료는 계약 해당일에 투입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납입한도 그리고 납입 시기랑 할인되는 내용들 그리고 특별 계정 투입 시점 추가 납입과 선납보험료의 투입 시점 그리고 1회 보험료의 투입 시점을 한 개표로 잘 정리해 놨으니까 지금 이 내용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출제 빈도는 95% 이상이니까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해지 및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월대체 보험료로 최저보증 비용을 차감할 수 없을 때 납입 최고기간 없이 즉시 해지된다. 아무리 유니버셜 보험이라 하더라도 월대체 보험료를 더 이상 차감할 수 없을 때는 해지가 되는 건 맞는데 그때도 납입 최고기간, 즉 최소 14일 이상의 기간은 주고 그 이후에 해지가 되는 것이지 납입 최고기간 없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2번,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의 평균 공시이율의 1%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부활 시 해지된 기간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일반 계정 수익률을 적용하지 해지된 기간 동안에도 특별 계정 수익률을 적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 시에는 부활 시점에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다시 체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해약 환급금 및 납입 최고기간 그리고 해지 시 적립금의 운용이라든지 부활 시 적립금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것도 시간 날 때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대출을 일반 계정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출을 특별 계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일반 계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해당 계약에 일반 계정이든 특별 계정이든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렸고요. 대출 원금을 일반 계정에서 먼저 지급한 후 특별 계정의 적립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는 것은 특별 계정 방식으로 대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고 계약자가 납입한 이자는 일반 계정 방식인 경우에 전액 일반 계정의 이익으로 처리한다. 즉 회사가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전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 보험계약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특별계정의 적립금에서 대출 금액만큼 운영되지 않는 건 특별계정 방식에 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좀 어렵다 싶은 학생들은 여기 정리되어 있는 특별계정 방식과 일반 계정 방식으로 보험계약 대출을 했을 때 어떻게 원금을 처리하고 어떻게 이자를 처리하는지 그리고 제한사항은 뭐가 있는지 등을 꼭 숙지해 주세요. 이 내용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여러 번 돌려보세요. 다음 중 특별계정의 폐지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펀드는 기본적으로 최초 설정 시에 초기 투자금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펀드는 그래서 특별계정이 1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100억으로 시작해서 고객들의 돈을 받았는데도 시작 금액의 절반이 안 되면 망하는 게 맞죠. 그래서 1번은 폐지 사유가 되고 설정한 후 딱 1년이 되는 경우에 다행스럽게 50억이 넘었더라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액이 50억이 미만인 경우에도 폐지가 되는데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보기가 틀린 보기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정 펀드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 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도 폐지되고 당해 각 특별 계정 펀드의 운용 대상이 소멸한 경우에도 운영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으로 알맞은 것은
공시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정기 공시 중 결산 공시는 사업 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결산 공시는 3개월 이내의 공시에서 몇 년간? 3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산 공시, 분기 공시, 수시 공시, 그리고 각 공시 시점이라든지 공시 기간, 그리고 공시 항목들에 대해서는 너무 기본 문제니까 틀리면 억울한 거예요. 꼭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다음 중 적합성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계약자가 적합성 진단 결과 특별 계정의 위험 등급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의사가 없어도 보험계약 체결 권유 등 후속계약 체결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계약자가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겁니다. 1번 보기는 틀렸고, 보험회사는 특별 계정 펀드의 위험 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원칙적으로 취약 금융 소비자가 맞는데 기존의 금융 투자 상품 등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전문 금융 소비자가 일반 금융 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한다면 그때는 일반 금융 소비자로 취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꼭 적합성 진단이 나온다기보다는 기재금지 사항이라든지 계약관리 내용, 그리고 보수교육 등이 있는데 이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판매 시 준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꼭 숙지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호 내용이네요. 다음 중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융회사가 인가, 허가 취소, 해산, 파산되는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너무도 맞는 내용이죠. 2번,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맞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인가, 허가 취소 시 금융위원회의 보험금 결정 등을 거쳐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때는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예금보험공사 안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표에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 놨는데 아래쪽에 보호 한도에 보시면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가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되었거든요. 이 내용도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고 문제 풀어주세요. 답안지 참고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어지는 2회차 모의고사도 계속 시청해 주세요. 김토리쌤. 다음 중 양도성 예금 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4번 보기를 먼저 보면 양도성 예금 증서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거든요. 일반적인 은행에서는 전부 발행하고 있지만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양도성 예금 증서는 개인, 그리고 법인, 금융기관 모두 매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도성 예금 증서는 예금자 보호법에는 보호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품이라서 3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알맞은 것은 기본 강의 공부할 때 제가 외환 파트 문제는 쉽게 외우는 요령으로 글자만 맞추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외환시장은 이중 통화 간 매매가 수반되고 무엇이 매개 변수가 된다라고 할 때 외환할 때 환이라서 환율을 고르시고 외화자금 시장은 금이 나오니까 금리를 고르시면 된다고 기본 강의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외환자금 시장은 이중 통화 간 매매가 수반되고 환율이 매개 변수가 되며 외화자금 시장은 금리를 매개 변수로 하여 외환의 대차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외환시장 문제는 대부분이 매개 변수가 뭐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서 외환은 환율, 외화자금은 금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분기별 1회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분기별 1회가 아닌 연 8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기는 틀렸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시에 90일물 환매조건부 채권금리를 사용한다. 환매조건부 채권금리는 맞는데 90일물이 아닌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상승한다. 꼭 자금과 금리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실효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겁니다.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는 보기인데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금리는 실효금리가 아닌 실질금리가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이겠네요. 다른 금융상품이라도 표면금리가 동일하면 실효금리도 동일하다. 표면금리가 동일하더라도 실효금리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보기고,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콜금리가 아닌 앞서서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금리로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 자금조달 비용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담보대출할 때 은행들이 사용하는 기준금리를 호픽스 또는 자금조달 비용지수라고 하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는 금리지수이다. 정확한 설명이죠.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다. 맞는 말들입니다. 지수 산출 대상 자금조달 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금융채 등인데 채권 중에 후순위채랑 전환사채는 특수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채권보다 이율이 높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자가 낮거든요. 이런 특수한 기능이 수반된 채권들로 자금을 조달해 놓고 그 비용을 기준으로 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채는 포함하지만 후순위채랑 전환사채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변동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기준으로 일정 폭의 가상금리를 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는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대표적인 유상증자의 방법으로는 주식배당이 있다. 주식배당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방법이 아닌 대표적인 무상증자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자본금과 실질재산을 동시에 증가시킨다. 자본금과 실질재산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은 유상증자라고 해야 되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실질재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매매 성립 후 결제는 거래 성립일로부터 2일째 이루어진다. 2일이 아닌 3일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은 유가증권.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나오면 그게 코스피 시장인 겁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이 1군이고 코스닥 시장이 2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군 시장인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인 유가증권 시장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겠네요. 다음 중 주식의 매매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규 시장의 거래 시간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3시까지가 아닌 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 단위는 유가증권의 가격대별로 1원에서 1000원까지 7단계로 구분된다. 1원에서 1000원까지 7단계로 구분되는 건 코스피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은 1원에서 100원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시 경쟁 매매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시간 우선 원칙이 가격 우선 원칙보다 먼저 적용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무조건 가격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 순위는 가격, 그리고 같은 가격일 경우에 먼저 온 사람, 즉 시간이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매매 거래의 위탁을 받고 고객의 주문이 진실하다는 증표로서 고객에 징수하는 증거금을 위탁 증거금이라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채권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 형성된 수익률을 표면이율이 아닌 유통수익률이라고 합니다. 표면이율은 단순히 액면에 표시된 이율을 표면이율이라 하는 거라서 1번이 바로 틀린 보기고, 나머지 보기들도 학습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경과이자란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 지급일로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 동안 표면이율에 의해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액면가는 채권 한 장마다 표시되어 있는 금액을 액면가라 한다. 잔존기간은 기발행된
시험을 풀다 보면 기라는 말이 많이 나올 텐데 기라는 글자는 이미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기발행된이란 이미 발행된 채권의 중도 매매 시 매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의 자녀재산 분배 시 가장 우선이 되는 증권은 무엇인가? 주식회사가 소위 망했다라고 하죠. 시험에서는 기업의 청산시라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에 남아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먼저 챙겨줄까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빚쟁이부터 챙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빚쟁이들이거든요. 따라서 채권자들부터 챙겨줄 건데 같은 채권 중에서도 순위가 낮은 채권이 있어요. 그걸 후순위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을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후순위채를 챙겨줍니다. 이렇게 빚쟁이들 다 챙겨주고 나면 회사의 주주들이 남아있는 재산을 가져가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파산했다라고 하면은 빚쟁이 챙겨줄 돈도 다 없어요. 하지만 특수한 상황일 때는 채권자들을 다 챙겨주고도 주주들이 챙길 몫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선주가 먼저 가져가고 보통주 그리고 후배주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보기들이 모두 주주이기 때문에 1번 보기의 채권이 가장 우선이 되는 증권입니다. 간혹 이런 문제 나올 때 문제에서 증권이니까 주식 중에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증권이라는 단어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뉘거든요. 지분증권을 주식이라고 하고 채무증권을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이 더 큰 단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일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1억까지는 10%, 1억부터 5억까지는 20%, 그 뒤로도 쭉 있지만 우리 지금 문제에선 필요 없으니 이렇게만 알고 문제 풀어볼게요. 5억을 받았으면 1억까지는 10%, 즉 1,00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고 1억부터 5억까지는 4억이죠. 그 4억에 대해서는 8,000만 원, 그래서 각각 더하면은 9,000만 원이 됩니다. 누진세라는 구조는 5억이라서 전체가 다 20%가 되는 거 아니고 각각의 구간별로 세율을 각각 다 계산한 다음에 더하는 형태로 하는 게 누진세입니다. 다음 표에서 금융소득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을 총칭한다.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거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하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렸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보기들은 맞는 보기들이니까 학습 차원에서 읽어볼게요.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며 개인별로 과세한다. 정답도 중요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게 아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답만 맞추고 넘어가지 말고 해당 내용을 같이 학습하면서 넘어가세요. 다음 중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평균 보험료란 전체 보험기간 동안에 무엇이라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위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걸 자연식 위험보험료라고 하는데 계약자가 선택한 납입기간에 걸쳐서 예정 이유를 고려하여 평준화시킨, 즉 평균에서 일관된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을 평준보험료라고 하고 문제의 괄호 안에 내용을 채워 넣어보면 자연보험료를 평준화시켜서 정액의 보험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문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평균 보험료란 전 보험기간 동안에 자연보험료를 계약자가 선택한 납입기간에 걸쳐 예정 이유를 고려하여 평준화시킨 정액의 보험료를 의미한다. 이런 올바른 문장을 눈에 많이 익히시는 게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보험 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협회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강의 공부하실 때 분쟁 또는 민원 같은 경우는 언제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감원이라고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협회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보기가 틀린 보기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장래를 향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보험회사가 제작한 안내자료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4번 보기는 많이 틀리는 보기로서 약관과 안내자료의 내용이 다르면 약관을 우선한다라는 보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속아 넘어가지 말고 아무리 두꺼운 약관이라 하더라도 안내자료와 약관의 내용이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은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소득을 기준으로 12%를 공제해 줄지 15%를 공제해 줄지를 구분하거든요.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 그리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공제 혜택을 주고 해당 금액 이하까지는 15%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니까 4,500을 초과하죠. 그래서 12%를 공제해 주게 됩니다. 200만 원에 12%를 곱해 주시면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과세 방법으로 맞는 것은 변액종신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지만 단순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험료 납입자, 즉 돈의 주인이 사망했는지 아직 생존해 있는지를 따져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구분하는 것이고 또는 돈을 낸 사람이 자기 돈을 받으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잖아요. 하지만 탈세의 목적으로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실질 보험료 납입자를 찾아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도 보험계약자 항목은 의미가 없고 실질 납입자를 보셔야 합니다. 실질 납입자와 수익자가 모두 본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자기 돈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과세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및 경과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2009년도 금융위기 시에도 변액보험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변액보험이 판매되고 나서 판매가 감소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의 주식이 일제히 반토막이 났을 때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수입료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렸고요.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변액보험을 2001년도부터 팔았습니다. 2001년도부터 파는 보험을 2009년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01년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수익률을 반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여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였다. 문장이 긴데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기 위해 추진하였다. 이게 핵심이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도입 순서는 변액종신, 변액연금, 그리고 변액유니버셜 순으로 도입되었고 2001년, 2002년, 2003년 순서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변액보험을 특별 계정에서 관리하는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투자 결과에 대한 손익이 전부 계약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자산 운용과 계약자 자산의 비례한 투자 손익 배분 때문이다. 맞죠? 일반 보험과는 다른 수익성 위주의 자산 운용 때문이다. 맞습니다. 매월 시가로 자산을 평가한다. 해당 내용은 자산의 평가 주기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특별 계정에서 관리하는 이유로는 적당하지 않고 매월이 아닌 매일 시가로 평가한다라고 해야 맞는 평가 주기에 대한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보기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사망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변액보험을 모두 고른 것은 해당 문제는 변액 파트 문제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문제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난이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살펴보면 사망은 종신 그리고 유니버셜 중에는 보장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투자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같은 의미로 투자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계약자 적립금은 최저 보증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1번과 2번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 눈치채셔야 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크기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맞고요. 투자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기본보험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저조하다 하더라도 변액종신 같은 경우는 최저보증을 기본보험금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나 적립금 같은 경우는 낮아질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보다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같거나 더 많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액연금보험에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옵션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옵션이 있는데 두 가지 옵션이 모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옵션은 기본 옵션, 즉 선택을 못하는 무조건 들어있는 옵션이라면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옵션은 선택이 가능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가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모든 변액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보험이다. 변액종신에도 사망보험금 보증이 있고 변액연금에도 사망보험금 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증 내용과 보증 비용은 상품별 또는 회사별로 상이하다. 회사별로 모두 다릅니다. 변액연금은 연금 개시 전에 사망시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하고 있다. 앞서서 변액종신은 기본보험금을 최저 보증, 변액연금은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합니다. 종금, 연료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펀드 변경 횟수는 제한이 없다. 회사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1년에 4번부터 12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펀드 변경 시 약관상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료인 회사도 있지만 일부 부과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약관에 따라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한다. 맞는 말이고요. 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완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맞는 보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기준금리와는 무관하다.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옵션은 의무부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앞서서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 사망보험금 보증 옵션은 선택이 안 되는 기본 옵션, 그리고 연금적립금 보증 옵션은 선택이 가능한 옵션이라고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한다. 변액연금은 둘 다 매일 변동합니다. 만약 문제에서 변액종신으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매월 변동하고 해약환급금은 매일 변동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장애지급률이 80%인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 후 계약을 소멸시킬 수 없다. 당연히 사망보험금은 사망해야 보험금이 나가는 거라서 80%가 되었다 해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틀린 보기인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변액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매일 변동한다. 맞죠?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매월 누적된다. 매월은 맞는데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매월 소멸되고 재계산되어서 새롭게 계산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을 사용한다.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은 변액연금보험이 아닌 변액종신이라든지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변액연금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가산지급 방법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은 변동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에 보기에서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은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니버셜 보험은 특징으로는 보험료의 추가 납입, 그리고 중도 인출 또는 잠깐 쉬어가는 중지가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특징이 일정 기간, 즉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의무납입 기간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보험료의 플러스 개념인 추가 납입 같은 경우에는 의무납입 기간 이내에도 가능하고, 보험료의 마이너스 개념인 중도 인출이라든지 납입을 중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보기는 둘 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중도 인출 같은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납입보험료를 최대한도로 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린 보기, 즉 정답이 되겠고요.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 중지할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계약 유지 비용을 지속적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서 특별 계정 운용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해당 문제도 난이도는 쉬운데 단골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외워버리세요. 자산운용 실적에 대한 투자 위험의 부담자가 상이하기 때문, 평가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 자산운용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 모두 맞는 보기들이고요. 마지막에 자산운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라고 나오는데 규모는 특별계정 운용 필요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변액보험이라는 걸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쌓여있는 돈, 즉 특별계정의 적립금에서 무엇인가를 차감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적립금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주는 게 해약 환급금인데 어떤 항목들을 공제하는지 살펴볼게요.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통상 설계사가 신계약을 하게 되면 신계약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보험사는 해당 비용을 7년간 조금씩 차감하게 됩니다. 신계약비가 전부 차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아직 차감하되 않은 신계약비는 일괄 공제하고 줍니다. 그 비용의 이름이 미상각 신계약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미상환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이 남아있으면 해당 금액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지할 때 차감하고 주는 금액이라고 해서 해지 공제 금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4번이 답이 될 텐데 가입 금액이라는 것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말하는데 그걸 빼고 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앞에 3개 보기를 몰랐다 하더라도 적립금에서 가입 금액을 공제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고요. 특별 계정 자산운용의 성과와 위험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맞고요. 특별 계정 개설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계약자는 특별 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어떤 종류를 특별 계정을 선택할지는 계약자가 정할 수 있지만 선택한 후에 해당 특별 계정의 운용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펀드가 싫으면 다른 펀드로 바꾸면 되는 것이지 해당 펀드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채권은 시가로 평가한다. 주식이나 채권 등은 전부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맞는 보기라서 정답이 되겠네요.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 가격은 한 좌당 1,000원으로 시작한다. 한 좌당 1,000원이 아닌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특별 계정의 자산은 실적이 호전, 즉 좋아지면 가격이 하락이 아닌 상승하게 됩니다. 해당일 기준 가격은 해당일 특별 계정의 전체 순자산을 특별 계정 전체의 좌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럴싸해 보이는 보기인데 해당일의 기준 가격은 어제 가격, 즉 전일 말 특별 계정 전체 순자산을 전체 좌수로 나누어 산출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액보험 공시실의 조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제 시험에서는 숫자가 바뀔 수 있지만 포맷은 거의 유지되니까 집중해서 내용 한번 볼게요. 현재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보기는 앞선 문제에서 특별계정은 최초 개설 시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현재의 기준 가격이 1,200원이니까 1,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기는 맞는 보기고요. 전일 기준 가격은 1,201원이었다. 현재가 1,200원인데 전일 대비 1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의 기준 가격은 1,199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살펴볼게요. 펀드 개설 이후 현재까지 수익률은 20%이다. 펀드 개설 이후 현재까지 수익률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누적 수익률이 되거든요. 누적 수익률은 1,000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1,200원이 되어 있는 거니까 20%가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연 환산 수익률은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펀드에 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연으로 나누려면은
최소 1년은 지나야 됩니다. 해당 펀드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익률이 20%인데 연환산 수익률이 4%라는 것은 5년 정도 경과한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답은 틀린 보기 2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 자산운용 옵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산운용 옵션이 4가지 있거든요. 펀드 변경 기능,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 보험료 정액 분할 투자 기능, 이렇게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추가 납입 그리고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은 자산운용 옵션의 종류가 아닌 유니버셜 보험의 기능에 해당되는 거라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납입된 보험료는 전액이 특별 계정에 투입되지 않는다.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제외되고 투입됩니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선납보험료는 할인하여 납입한다. 맞습니다. 보장성 상품은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율로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추가 납입 보험료는 전액이 특별 계정에 투입된다. 추가 납입 보험료는 위험보험료나 계약 체결 비용 같은 건 공제하지 않지만 관리 비용 정도는 차감하고 투입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전액이 투입된다라는 내용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추가 납입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이 영업일의 특별 계정에 투입된다. 맞는 말들입니다. 다음 중 보험료 추가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추가 납입 보험료는 일반 계정의 적립 후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일반 계정에 있다가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겁니다. 추가 납입 보험료는 계약 관리 비용의 차감 없이 특별 계정에 전액이 투입된다. 아니죠. 계약 관리 비용을 차감 후에 특별 계정에 투입되게 됩니다. 2번이 틀린 보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을 이체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 하여 특별 계정에 투입한다. 맞죠?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로 추가 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만약 변액종신이라고 한다면 기본 보험료의 1배 이내로 추가 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의 해약 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도 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맞습니다.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 차감하고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변액종신보험의 해약 환급금은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변액종신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에 따라 해약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입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 납입 횟수 등에 따라 해약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맞고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맞는 보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청약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단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계약이 3가지 있었죠. 전문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진단계약, 그리고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단계약은 청약 철회할 수 없다는 말은 맞고요. 일반 보험과 변액보험의 청약 철회 기간은 동일하다. 맞습니다.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최대는 청약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 1년이 아닌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에도 청약 철회는 가능합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맞고요. 계약자는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특별계정 방식은 대출원금을 특별계정에서 먼저 지급한 후 일반 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한다. 일반 계정에서 먼저 지급하고 특별계정에 있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만약 시험장에서 특별계정 방식의 보험계약 대출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변액보험 파트에서 계약자 적립금은 항상 특별 계정이 있다는 내용만 알고 계셔도 풀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이 해지될 때 해약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맞게 설명한 것은 기본보험금을 감액하는 경우 변동보험금도 같은 비율로 감액된다. 맞습니다. 가입금액은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다.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불가합니다. 보험회사는 증액은 언제나 신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만큼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펀드 운용 형태를 선택하여 변경할 수 없다. 1년에 4번에서 최대 12번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맞은 보기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보험회사의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시공시 항목은 적기, 거액, 중대한, 대주주, 그리고 정부 이런 단어들이 수시 항목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적기, 거액,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맞는 보기들이고 경영지표나 경영현황 같은 내용은 정기공시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보험관계비용, 특별계정 운영비용, 그리고 보증비용,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해약공제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축성 변액보험에서 제공해야 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수수료 안내표라고 지금 바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융회사가 인가 및 허가의 취소, 해산,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즉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고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된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 원에서 3억이 아닌 1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가입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은행의 파산 시 지급받게 되는 예금보험금은 얼마인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예금 3천만 원 있고 퇴직연금은 동일한 금융기관이라도 별도로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돈이 아닙니다.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사용자, 즉 회사의 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에 대해서 3천까지만 보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안지 참고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어지는 3회차 모의고사도 계속 시청해 주세요. 김토리쌤. 다음 중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아래쪽에 단기시장과 장기시장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단기시장은 1년 미만의 시장으로서 금리와 가격 변동폭은 낮고 유동성은 높으며 거래 규모가 대규모입니다. 장기시장은 단기시장의 반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죠. 보기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장기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서 거래 규모는 소규모가 되어야 하고 유동성도 낮다로 고쳐야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보기들은 장기시장에 대한 맞는 설명이니까 학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기가 길어서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채무 불위행 위험이 존재한다. 투자 위험 회피를 위해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두 맞는 보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의 역할과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리 인상을 통한 과열된 경기 진정 기능.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자 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소비 및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을 통한 국가 경제 상승 기능. 국가 경제의 상승을 위해서는 물가의 하락 또는 상승이 아닌 물가 안정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상승하게 됩니다. 틀린 보기로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합리적인 자금 분배의 기능을 가지며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반드시 금리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수요가 늘어나면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매분기 1회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아래쪽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분기별 1회 결정이 아닌
연간 8회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정답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기 예금에서 이자 계산을 복리로 할 경우 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동일하게 증가하는 게 아닌 더 늘어나게 됩니다. 복리의 마법이라고도 하잖아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우체국 예금은 예금 업무만 취급하고 대출 업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단,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호되진 않고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올바른 설명이니까 학습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대표적인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다. 농협 및 수협의 지역조합의 경우는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고 각 중앙회에서 지급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은 대출을 말하거든요.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수신 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모두 맞는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알맞은 것은 해당 문제는 만약 출제된다면 괄호되어 있는 부분이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미리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외워버릴게요. 기업공개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고 재무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공모 그리고 매출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중 자사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래쪽에 자사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배당금 재원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을 사서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사주 매입은 주식회사의 원리를 거스르는 측면이 있어서 엄격히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기들 살펴볼게요. 자사주 매입 시 총 발행 주식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말한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재량에 따라 사는 것이므로 매입 한도는 제한이 없다라는 말은 틀렸죠. 엄격히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사주 매입은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주식의 매매 거래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보통 결제 거래에 따른다라는 내용 맞습니다. 주식 정규시장의 매매 거래 시간은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자에게만 부과된다. 맞습니다.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매매계약 체결 시 우선순위는 시간 우선이 아닌 가격이 최우선이고 동일한 가격의 주문이 있을 경우 시간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올바른 보기들도 주식 파트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들이니 함께 숙지해 주세요.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당 문제가 답을 알고 나면 허무할 정도로 쉬운 문제 같아 보이지만 막상 시험에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쉽지만 헷갈리는 문제를 꼭 맞춰야 목표 점수인 70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주식시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국제 비교에도 유용하다. 또한 주가지수 산출의 기준이 되며 GDP나 예금액 등과 비교하여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해당 설명은 1번 보기에 있는 시가총액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쉽다고 방심하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다음 중 주식의 투자 수익률 변동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급격한 물가 상승은 원가 상승을 유발하여 기업 실적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뭐든지 급격하면 안 좋습니다. 환율 상승 시 수출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지만 수입 기업의 실적은 악화된다.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여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맞죠? 그래서 요즘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 후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올라서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생뚱맞지만 대한민국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해외 경기가 변동해도 국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주식은 해외 자본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에
해외 경기 의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틀린 보기로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PER은 Price Earning Ratio로서 현재 주식 가격을 한 주당 수익으로 나눈 비율이라는 말입니다. 분자의 주식 가격이고 분모가 수익이 되니까 주식 가격 대비 수익이 좋게 되면 PER 값이 낮게 나오게 됩니다. 즉 PER이 낮을수록 수익 대비 아직 주식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채권 금리의 역수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뭔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해당 문장은 맞는 문장으로 자주 나오는 보기이니까 그대로 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PER이 낮은 주식은 앞으로 주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죠. PER이 낮은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2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PER의 학습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의 현금 창출 능력과 현재 가격을 비교하는 잣대이다. 업종별 또는 종목별 적정 주가의 평가에 자주 이용된다. 올바른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회사채는 신용평가회사의 사채 등급 평가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 앞으로 문제 또는 보기에서 사채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사채업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사채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채권의 발행 자격이 있더라도 국채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한도의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다.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 부채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한도의 제한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따라서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3번 보기가 틀린 보기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고 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합성채권의 종류는 무엇인가? 합성채권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오답에도 질이 있어요. 찍어도 그 세 개 중에 찍어야지. 그것도 모르겠으면 끝글자가 채라는 글자로 끝나는 걸 찍어야지 4번 보기에 있는 자산유동화증권 같은 거 찍으면 진짜 안 됩니다. 알겠죠? 내용 살펴볼게요. 발행 당시에는 이자가 확정된 사채로 발행되지만 미리 정해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 시점에서 일정한 수량의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추가 납입 금액 없이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설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힌트는 전환이라는 단어가 되겠지만 우리는 학습 차원에서 몇 가지만 더 공부할게요. 발행기업의 주식으로 바꾸는 건 전환사채고 발행기업이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건 교환사채라고 합니다.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둘 다 권리행사 시에 추가 납입 금액이 없지만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합성채권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라서 꼭 기본 강의 다시 들어보면서 내용 익히도록 하세요. 다음 중 자급 공급의 증감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런 문제 풀 때는 채권이라든지 수익률이라는 단어에 너무 겁먹지 말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린다라고 생각하면서 풀면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자금 공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채권 수익률은 상승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시중 자금이 풍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채권 수익률은 상승한다. 시중 자금이 풍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로 인해 채권 수익률도 하락하게 됩니다. 틀린 보기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파트 내용이 조금 어렵고 헷갈리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합성채권이라든지 채권의 수익률 변화 등의 내용은 반드시 기본 강의를 다시 들어보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소득세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맞는 내용으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보기들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라는 방법은 맞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합하는 게 아닌 각각 따로 분류과세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를 적용한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러한 금융소득의 경우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순자산 증가설을 적용한다. 순자산 증가설이 아닌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틀린 보기들이 왜 틀렸는지도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근로소득자 A씨는 이자소득이 1,000만 원이고 양도소득이 2,000만 원이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며 몇만 원이 원천 징수된다. 해당 설명은 금융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분리과세 기준금액과 또 분리과세될 때의 세율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 양도소득은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2,000만인데 A씨는 이자소득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모두 분리과세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답은 14%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1,000만 원의 14%인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책임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험에서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아직 책임준비금에 대한 내용이 스스로 학습이 덜 되셨다면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해당 문제를 통해서 바로 익히도록 할게요. 먼저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 환급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금액을 말한다. 평가 시점마다 가정이 변경되어 부채도 변동한다.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책임준비금은 평가 시점의 미래가치로 평가한다. 미래가치가 아닌 평가 시점의 현재 가치로 평가하게 됩니다. 틀린 보기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모두 자주 변형되어 나오는 보기들로 구성했으니 올바른 보기를 꼭 눈에 익히세요. 다음 중 생명보험계약의 특성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채권 계약이다. 맞는 내용이죠. 계약 체결 시 정형화된 보험 청약서를 사용하는 등 요식행위가 지켜져야 한다. 현실에서는 청약서를 사용하는 요식행위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시험을 치는 학생이니까 원칙은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닌 불요식계약의 특성이 있다고 공부하셨죠. 따라서 3번 보기가 틀린 보기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이 장래 우연한 사고 발생 시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행계약에 속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보험계약을 청약한 당일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쁘겠지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청약한 당일에도 철회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증권을 받기 전에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의 기준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틀린 보기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변액보험과 일반 보험의 청약 철회 기간은 동일하다. 모두 맞는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사회보험이 있거든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은 어차피 노후에 받는 연금이고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경우 회사 전액 부담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소모성 느낌으로 내는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뒤에 나오게 될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 계좌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 알맞지 않은 내용은 4번 보기에 있는 보장성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과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래쪽의 변액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 보면서 학습할까요? 변액연금은 생명보험회사만 취급 가능하고 연금저축은 다양한 금융기관이 취급합니다.
납입 시의 세제 혜택은 변액연금은 없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수령 시 과세 유형은 변액연금은 보험 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연금저축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수령이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을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보기가 틀린 내용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손해보험회사도 취급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만 취급 가능하고 손해보험회사는 불가합니다. 틀린 보기로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변액보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당연히 판매 가능하고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유사한 자산운용 구조를 갖는다. 맞는 내용이네요. 변액보험 판매 자격을 취득한 자는 모집할 수 있다. 맞습니다.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한다. 유가증권이라는 게 주식과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변액보험은 주식형 또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됩니다. 투자 실적이 좋을 경우 산출이율과의 차이로 발생한 이익을 보험회사에 배분한다. 변액보험은 위험과 수익을 모두 계약자가 책임지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배분하는 게 아닌 계약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4번이 틀린 보기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내용부터는 반드시 기본 강의 수강 후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해당 내용은 기본 지식 없이 풀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내용 하나씩 살펴볼게요.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최근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에서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는 판매 중지되었다. 아니죠. 최근에는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틀린 보기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살펴볼게요.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하고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선택할 경우 연금 개시 시점의 최저연금 재원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증해주고 있다. 모두 올바른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앞의 문제에서 이번 보기에 나왔던 최근에는 대부분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로 판매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제로 구성해봤습니다. 최근에는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에서 초과적립금 발생 시 보험금을 변동시키는 대신 위험보험료를 변동시켜주는 방식으로 대부분 판매되고 있다. 위험보험료를 적게 차감함으로써 수익률을 보다 상승시킬 수 있다. 정답은 4번 보기에 있는 위험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변동보험금을 활용하면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증가하지만 초과적립금을 매월 변동보험금을 추가 구매하는 방식이라서 적립금 측면에서는 낮아지게 됩니다. 변동보험금은 실제 계약자 적립금과 예정 적립금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맞는 설명으로 이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망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을 최저 보증한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을 하지만 해약 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은 없습니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 운용 방법을 직접 지시할 수 있다. 펀드의 변경 및 선택은 가능하지만 운용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운용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펀드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의 연금 개시 전에 사망 시 지급하는 금액으로 맞는 것은 미리 정리해드리면 변액연금의 개시 전 사망 시 최저보증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최저보증이 아닌 원칙적으로는 어떤 보험금을 지급하는지를 물어보면서 결론적으로 최저보증과의 연계까지 생각해서 문제를 풀도록 만드는 좋은 문제입니다. 변액연금의 개시 전 사망 시 원칙적으로는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과 기본 사망 보험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저보증과 연계하면 기납입 보험료와 적립금과 사망보험금을 더한 금액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가 이해 안 되시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돌려보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다양한 최저보증 옵션으로 인해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변액종신보험과 달리 특정 장애 상태 시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설명했죠. 일반적으로는 종신이 납입 면제가 있고 연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 해약 환급금이 매일 변동한다.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저축성 보험이므로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금 개시 전에 사망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 보증합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 보험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투자 수익률은 순수익률보다 크다. 순수익률은 투자 수익률에서 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에 수익률이라서 언제나 투자 수익률이 더 크게 됩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보기들도 어디가 틀렸는지 살펴볼게요.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금액을 예시하고 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닌 둘 다 예시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투자 수익률을 가정하여 사망보험금, 해약환급률 및 연금액을 예시한다. 두 가지가 아닌 세 가지의 투자 수익률을 가정하게 됩니다. 80% 이상 장애 상태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사망보험금은 사망해야 지급됩니다. 99%의 장애 상태가 되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적립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납입기간은 전기납으로 설정되어 있다. 유니버셜의 경우는 종신 자유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따라서 전기납으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난 후에는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중도 인출 등이 가능하게 되는데 매월 월대체 보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적립금에서 월대체 보험료가 모두 차감될 때까지 미납하는 경우에는 납입 최고 기간 다음 날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해지되지 않는다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로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의무납입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다. 맞는 설명이죠. 연금 전환 특약을 활용하여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맞는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납입기간 이후에는 월계약 해당일에 자연식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유지비용이 일반 계정에 있는 적립금에서 차감된다. 일반 계정이 아닌 특별 계정에서 차감됩니다. 변액보험 파트를 풀면서 헷갈리시면 적립금은 언제나 특별 계정에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므로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다.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납입 후 유지비용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전체 기간에 걸쳐서 미리 적립해둔다. 맞는 설명이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납입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는 일반 계정에서 운용된다. 아니죠. 납입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와 납입 후 유지비는 특별 계정에서 운용됩니다. 다음 중 특별 계정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는 펀드이다. 맞은 설명이긴 한데 만약에 보기가 조금 변경되어서 거의라는 글자가 빠지고 원금 손실이 없는 펀드이다 라고 나오면 틀린 보기가 됩니다. 해당 보기를 보실 때 반드시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이라는 글자를 꼭 확인하세요. 주식형 펀드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 모두 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지만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평가 방법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좌당 기준가격 방법을 사용하여 특별계정 적립금을 산출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당일의 기준가격은 전일 말 특별계정의 전체 순자산을 특별계정의 총 좌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맞는 보기이고 약간 변형되어서 전일 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당일 말로 틀린 보기로도 자주 출제되니까 주의해서 풀어주세요. 매월 동일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면 증가하는 좌수도 동일하다.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이 매일 변동하므로 증가되는 좌수는 변동하게 됩니다. 틀린 보기로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되면 기준가격이 상승한다. 호전이 좋아진다라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면 기준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추가납입 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이영업일에 투입됩니다. 변액연금 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할인하지 않고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한다. 맞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선납 할인이 있고 연금은 선납에 따른 할인을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납입한 보험료는 특별계정 투입 전까지 일반 계정에서 특별계정 투자 수익률로 적립된다. 일반 계정에 있으면서 특별계정 수익률로 적립된다라는 문장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일반 계정에서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된다 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선납보험료는 납입 즉시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선납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됩니다. 정답도 중요하지만 1번 보기와 4번 보기에 있는 내용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추가 납입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이영업일에 투입되고 선납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일에 투입된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해약 환급금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을 차감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해약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실적에 따라서 당연히 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틀린 보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납입 경과 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모두 맞는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대출 상환금액은 상환일에 즉시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 변액보험 시험 푸시면서 특별계정으로 이동은 최소 2영업일이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따라서 즉시가 아닌 상환일 플러스 2영업일에 투입됩니다. 해당 계약 해약 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맞는 설명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계약 대출이자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 전액이 아닌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됩니다.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은 월계약 해당일에 상환해야 한다. 보험계약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언제든지 상환 가능합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기본 보험금액 또는 변동보험금액만의 감액은 가능하다. 그렇게는 안 되고 기본 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은 동일한 비율로 감액이 됩니다. 틀린 보기로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보기들도 살펴볼게요. 계약자의 청약서 작성 시 피보험자의 성별 착오가 있는 경우 정정이 가능하다. 변액종신보험에서 일반 보험으로 전환된 계약은 다시 변액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없다. 펀드 변경 기능 등 자산운용 옵션을 계약자 선택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모두 맞는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의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래쪽에 대표적인 수시공시 항목을 적어놨습니다. 적기, 주요, 거액, 중대한, 대주주, 정부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시면 거액, 중대한, 대주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시공시 항목이 아닌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순함기는 시험장에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다음 중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것도 단순 암기 문제이긴 한데 1번 보기에 있는 자산운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에 적립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따라서 수수료 안내표에 있을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가입 후에 받는 자료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판매 절차와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변액보험 판매 시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일반금융 소비자가 전문금융 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안 됩니다.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계약이 진행됩니다. 틀린 보기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에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일반 금융 소비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을 대표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적합성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모두 올바른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부보 금융기관이 아닌 것은 부보 금융기관은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금융기관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부보 금융기관이 아닌 것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기관을 말하고 아래쪽에 몇 가지 정리해놨습니다. 농협 또는 수협의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은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해주는 기관이 아닌 각각의 중앙회 또는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기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랑 같이 전체 범위 살펴봤는데 단순히 답을 맞추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꼭 왜 틀렸는지 틀린 보기가 이유가 뭔지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토리쌤